독학사 2단계 기본 이론 강의 인적자원 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맡은 최재현 교수입니다. 자, 본 강의는 챕터 1부터 챕터 9까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뭔가 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시험은 정해진 문항수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리할 게 좀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적자원 관리의 기초 개념부터 활용 관리까지의 주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조직 행동론과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 부분의 주요 내용들이 결국 그 개념을 토대로 만들어서 이 과목에 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각 파트별로 중요한 포인트들은 제가 따로 각 챕터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챕터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의 제목은 인적자원관리의 기초 개념입니다.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특징, 성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적자원관리를 보통 줄여서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인적자원관리를 인사관리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을 관리하는 거지 사람을 자원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조직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구성원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조직의 성과 달성에 기여를 하느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지 누가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인적자원관리가 갖고 있는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을 함께 가져가려고 한다. 과거에는 구성원은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일종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에게 인건비를 잘 지급하면 되고 그들이 일종의 부속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요 관점이 바로 리소스, 자원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적자원 관리는 조직에서 사람을 다루는 철학, 그것을 실현하는 제도, 기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조직이 추구하는 전략적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적자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과목도 이렇게 전략적 어쩌고저쩌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전략적 회계관리, 전략적 재무관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에 그 나머지 기능들이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적자원관리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화가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아니죠. 기술 발전이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사회문화가 우리나라에서만 변하냐? 아닙니다. 고령화가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아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세계화, 고용 감소, 사회문화 변화, 고령화,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대, 고학력화, 비정규직 확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환경 변화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적자원관리가 갖고 있는 특징에 왜 현대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을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해서 인적자원의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 경영을 통해서 구성원의 만족,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구성원의 근로생활의 질. 우리가 보통 워라밸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워킹 라이프의 퀄리티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인적자원관리에서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환경, 근로생활에 있어서의 퀄리티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 내 이해관계에 대한 공정한 조정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조직에 있어 다른 조직의 자원과 그렇죠?
이런 구별되는 인적 자원의 특성은 어떤 특성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능동성, 소진성, 개발성, 존엄성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원들, 예를 들어서 financial resource, 그리고 information resource 이런 거 다 resource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resource에 비해서 인적 자원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특성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과목은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조직 전체의 상위 목표를 어떻게 연계해 도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기업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는 경제적인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 경제적 효율성이 제일 중요하잖아? 맞아요. 그런데 얘와 사회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와 현대적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전통적인 인적 자원 관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사 관리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현대와 전통과 현대를 구별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대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리소스라고 보지도 않고 제가 뭐라 불렀냐면 이거라 불러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코스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비용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 근데 지금 뭘로 본다? 자원으로 본다. 자원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운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다면 지금은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과거에는 어떻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단기적 측면으로 봤다면 지금은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 접근해야 한다. 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과거에는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봤다면 지금은 지원자의 역할로 기능 중심으로 봤다면 사업 중심으로 내부 중심에서 봤다면 외부와 고객 중심으로 수동적 역할로 봤다면 능동적으로 활동 중심에서 봤다면 해결책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인적 자원 관리와 현대적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 중점과 강조점과 인간관, 기가, 노동조합 자체도 서로 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를 부정했었습니다. 지금은 노사 협력을 통한 목표 달성의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 자체도 과거에는 소극적이고 타율적이고 X이론적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이고 자율적이고 Y이론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성숙된 인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인력을 과거에는 단기적인 안목으로 봤다면 지금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과거에는 조직의 목표 달성 자체에 대한 수단으로 봤다면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와의 밸런스를 강조하더라. 과거에는 일 중심으로만 봤다면 지금은 경력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가 예전에 우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게 미국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영학에서 우리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미국의 전통적 사고관에서 현대적 경영 사고관은 이런 식으로 보다 바라보는 주안점이 옮겨왔다는 것이 모두가 이렇다는 건 아니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은 직무 분석, 직무 설계, 모집과 선발 및 인원 배치, 훈련 및 개발, 보상과 복리후생 관리, 노사관계 관리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이기도 하고 주요 토픽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셔야 되는 주요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쭈르륵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이런 것들 위주로 당연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가 전담하는 당연히 부서가 있겠죠. 이 부서의 역할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인적 자원을 가능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있다. 결국 인적 자원 관리 담당자가 구성원의 능력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 끌어올리고 싶어 한다. 그와 관련된 정책,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계, 실행해서 결국 효율성을 높이고 싶어 한다. 이런 논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이 과목이 갖고 있는 인적자원관리의 이제 우리가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성인 거죠. 이 과목의 특성, 이 분야의 특성. 사람을 관리 대상으로 봐요. 결국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요구가 된다. 사람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잘 작동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의 주체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주체로서 경영자들의 사고, 능력, 인적자원관리 특징 이런 부분들이 결국 쉽게 변화되기 어려운 제약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적자원관리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사람이니까 결국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전통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당연히 중요한 이슈인 거고요. 인적자원관리가 현상이나 이상을 지향해가고 이 과정에서 조직적 변화가 요구가 되고 여기서도 역시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적자원관리의 대상도 사람이고 하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조직행동론을 공부하셨다면 그 부분의 이슈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오버랩되는 것들이 나타날 거다. 자, 그래서 인적자원관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 생활의 질을 충족시켜주는 거다. 그죠? 과거에는 조직의 생산성 목적에다 주안점을 뒀다면 지금은 이 둘을 동시에 어떻게 충족시키냐라고 하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다. 조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산성을 높이고 또 유지하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구성원의 만족, 인간적 측면보다는 뭘 강조하느냐? 과업 달성.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목표치, 숫자, 달성했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유지 목표라고 하는 부분, 생산성 목표하고 유지 목표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유지 목표라고 하는 것은 과업과는 별도로 자체에 대한 유지나 인간적 측면에서 관계된 목표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의 입장에서 무조건 생산성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목표와 유지 목표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생산 목표는 목표 달성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반면에 유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측면과 관련된 목표를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이제 working QWL, Quality of Working Life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말로 근로생활질이라고 부르는데 산업화에 따라서 작업이 단순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냐? 내가 조직의 부품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회사에 가서 뭐만 하다 오냐? 일만 하다 온다.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소외감, 단조로움, 인간성 이런 것들을 잃게 된다.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직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작업 환경이 불건전해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질을 어떻게 하다? 올려줘야만 더 열심히 더 잘해서 생산성 목표와 유지 목표를 이루지 않겠니? 이런 식의 사고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인적자원관리의 목표는 경제적인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효율성을 어떻다? 동시에 추구한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의 목표들 간에는 상호 어떤 관계가 있냐면 보완 관계도 있고 경쟁 관계도 있다. 경쟁이라고 적혀있지만 상충된다.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목표 간에 뭐가 필요하다? 하면 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서로를 한쪽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머지 한쪽이 약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결국 인적자원관리는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거냐? 아니다. 결국 기업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적자원관리의 목표는 상위 목표인 기업 조직 목표에서
도출이 되어야지 얘가 오히려 커지고 얘가 밑으로 가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자원 관리 목표가 존재하는 거고 얘를 통해서 결국 기업 조직의 목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적자원 관리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관계에서에 대한 역할을 보면 첫 번째, 최고 경영층, 우리가 말하는 임원들의 역할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적자원 관리자는 최고 경영층의 정보 원천이 된다.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자가 조직의 분위기나 구성원들의 생각,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활동, 의사결정에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결국 최고 경영층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인포메이션 리소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직의 방향성이나 방침들이 옳은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예, 조직의 임원들은 임원대로 가고 부서는 부서대로 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 당기는 사람과 끌려가는 사람들이 서로 그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완력 관계가 생기는 거죠. 시너지를 얻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정보를 적절히 평가한 후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경영층에게 적절히 잘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자들이 승진 후보자,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한다 하면 추천함에 따라서 공정한 평가 기준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인사 시스템, 사람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나 추천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조직에 훌륭한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들이 조직에 기여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최고 경영층이 잘못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 경영층이 인사관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가 아니라 인적자원 관리자가 최고 경영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정자로서의 역할, 부문 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인적자원 관리자는 부문, 계층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조정과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정자로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 라고 했을 때 인적자원 관리자가 접촉하는 집단의 뭐냐면 요구사항, 입장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야, 니네 부서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다 들어주냐? 어떻게 니들 이야기만 듣겠니?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입장을 이해해서 존중해 주고 또 다른 집단의 의사가 다른 집단에 잘 전달될 수 있어야지 얘네 편은만 들어주고 쟤네 편은 안 들어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면 갈등이 오히려 커지겠죠. 그러니까 인적자원 관리자가 집단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진단, 전달 이런 걸 해서 결국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갈등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야, 니네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얘네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직에 뛰어난 사람이 들어오면 어느 조직이나 뛰어난 탁월한 소위 말하는 인재는 부족하거든요. 그럼 우리 부서로 오라 그래. 왜 저쪽 부서로 가? 저번에 쟤네가 갔잖아?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여기서는 교육을 해주고 우리 부서는 교육 안 해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문 간의 조정 또는 촉진, 중재 이런 역할들은 인적자원 관리자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조직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라인에 대한 서비스 역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인적자원 관리자는 스태프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일선 조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스태프의 기능은 조언은 하되 결정이나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스텝은 말 그대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결정해주고 지시해주고 이러면 그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수동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수동적 역할 수행은 인적 자원 관리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게 되고 라인으로 하여금 인적 자원 관리자의 도움을 구하려는 욕구를 약화시키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데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스텝이라고 야 스텝들이 자꾸 나서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텝은 조언만 하고 지시는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조언도 하고 결정도 하고 지시하는 역할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 조직에 있어서 인적자원관리부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 요는 적절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제가 경영을 공부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적절한이거든요. 딱 맞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렇게밖에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결국 결과 잘 나오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이런 식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관계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경계 연결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경계라고 하는 게 바운더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자는 조직 외부 환경.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계선이 있다고 쳐보죠. 이 경계선 안을 내부라고 부르고요. 이 경계 밖을 외부라고 부르거든요. 이 내부와 외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부는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 외부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연결하는 역할. 그쵸? 이런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게 누구다? 라고 하면 인적 자원 관리다. 조직의 공공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외부에 대해서 조직을 대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경계를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관을 조직에 도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수 인간만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입장을 대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결국 사회적 존재로서의 입장을 인적자원 관리자가 해줘야 될 때가 있다. 인 거죠. 자, 심지어는 변화 담당자,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는 말이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말이 우리말로 변화 담당자보다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변화를 일으키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자극도 하고 지도도 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변화 담당자들이 있는데 왜 변화를 합니까? 라고 할 때 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변화됐을 때 변화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는 화려하지 않는다. 변화의 대상이 되면 나 안 바뀌고 싶은데 이게 일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갈등이다 라고 부르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고 해소시켜주는 역할들을 인적자원관리 담당자들이 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연구원, 훈련가, 상담자 등과 조직 내에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 담당자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는가 이런 학문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경영학이 실제로 학문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경영학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자,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경영학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원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당시에 노동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 19세기의 급속한 공업화,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분업, 작업의 단순화, 기계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잠깐 아무나 불러다가 잠깐 교육시켜가지고 하면 일할 수 있어. 근데 얘가 아프대, 못 온대. 그러면 너 안 와도 돼 내일부터. 그리고 다시 뽑아. 그리고 나서 또 교육시키면 또 해. 이런 식으로 되면 소위 말하는 사람을 마치 기계 부품처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의 노동자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실업, 장시간 노동, 임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사람을
부품처럼 쓰는 거니까. 그쵸? 예, 사람을 중요하게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예, 소모품처럼 쓰기 시작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노동자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의 대립도 극심해지고 노동자가 태업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빈둥거리는 뜻이에요. 열심히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그럼 결국 자본주의자 부자 만들어주는 거고 회사의 사장 돈 벌어주는 거고 공장장 돈 벌어주는 거잖아. 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식의 사고들이 당시에 팽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리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태업, 조직적 태업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임금률이라고 하는 것의 설정에 있어서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임금 자체에 대한 부분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임금을 우리가 설정해야 돼? 라고 할 때 이제 이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시간 동작, time and movement 이렇게 부르는데 time and movement study, time study and movement study 이렇게 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시간과 동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시간과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표준 작업량을 설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표준 작업량이라는 걸 통해서 이 작업량보다 더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방식을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주장한 부분은 바로 이 과업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관리하는 방법이 이제 시간과 동작, 다시 말하면 동작들을 관찰하면서 스탑워치를 갖고 각 동작마다 필요한 시간들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이 일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로 만들어 놓고 초과 달성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거기에 맞춰서 임금률을 조정한다. 이런 방법이 과학적 관리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시간 연구, 동작 연구라고 하는 거에 보시면 하루의 적정 작업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가장 일 잘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사정을 봐준다는 게 아니라 가장 잘하는 사람의 작업량, 표준 과업을 결정해 놓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단위, 스탑워치를 갖고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어떤 동작을 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가 시간 동작 연구고요. 그리고 이제 임금률을 목표량, 그렇죠? 과업을 달성하면 높은 임금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금률을 적용해주는 능률 증지를 차별성과급제로 줬다. 그러니까 달성한 사람은 더 주고 달성 못하면 덜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달성을 하면 더 받아갈 수 있는 거고 네가 달성 못하잖아? 그러면 약속한 거 못 주지. 이런 식의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이 동작에 필요한 과업에 적합한, 그렇죠? 선발 방법, 그리고 교육 훈련 방법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뽑아서 일을 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뽑아야 되는 기준들을 만들었을 거고 뽑은 사람들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주요 근간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보상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이나 선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아젠다고 이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직능식 조직, 기능적 직장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테일러는 공장 조직을 종래의 군대식 조직에서 직능식 조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능별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기능적 직장제도에서 functional foremanship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노동자와 경영자가 직분에 따라서 일에서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업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부제도, 지시표시제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시표제도, 계획부제도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계획된 결과들이 착착착착 나오도록 하는 일종의 인스트럭션 카드, 지시표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그렇죠? 이런 걸 만들어서 결국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현대 경영
하게 어떤 근간들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주먹구구식으로. 아침에 했던 것들하고 오후에 했던 것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돈도 약속한 대로 제대로 지급도 안 되고. 이런 식의 일들이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포드 시스템인데요. 이 포드 시스템, 헨리 포드는 항상 프레드 테일러하고 함께 나오는 대표적인 이슈들입니다. 자, 우리가 헨리 포드도 경영학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의 창업자, 파운더잖아요. 설립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1900년대 초반에 자동차 회사를 설립해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컨베이어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이 컨베이어 벨트가 뭐냐라고 하면 벨트 위에 여러분이 여기서 대상은 자동차겠죠. 자동차가 올라가서 벨트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작업자 앞에서 이 벨트가 멈추면 작업자가 일을 끝내고 그 물건이 그 다음 작업자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의 방법인 겁니다.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작업의 능률이 올라갔더라. 작업의 능률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건 뭐냐? 대량 생산. 엄청나게 많은 과거에 각자가 자동차 한 대씩 만들 때보다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면서 만드니까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원가 절감도 이룰 수 있게 돼서 과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가 싸졌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의 임금도 올려줍니다. 보통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돈을 페이로 지급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결국 마켓을 만든다 라고 하는 어떤 종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유동작업, 플로우 프로덕션, 다시 말하면 생산 대상이 움직이면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관리 방식을 동시관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면 이게 헨리 포드랑 관련이 있구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드의 경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포디즘이라고 불리는 용어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중요한 용어인데요. 우리가 이윤동기,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더 많이 남길 것인가 이런 부분에만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라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결국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만 한다면 부유한 사람은 적으니까 결국 몇몇밖에 못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기 보신 것처럼 봉사에다가 동기를 뒀어요. 그래서 경영 합리화에 대한 원가 절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경영 합리화에 대한 구체적 방법으로 생산 표준화, 이동조리법 이런 것들도 함께 강조했다. 그러니까 포디즘이라고 하는 건 포드라고 하는 헨리 포드의 경영 철학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할 때 결국 경영 합리화에 의한 그쵸?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철학을 통해서 이 미국의 어떤 경영 환경들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화면에 보시다시피 생산의 표준화, 3S라고 우리가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생산관리에서도 자주 나오는 용어잖아요. 우리가 이 3S라고 하면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그렇죠? 우리가 작업을 표준화시키고 하려면 우리가 표준화라고 하는 건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럼 이제 구조가 단순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단순화되고 표준화되면 제조 공정에 전문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전문화에 대한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원가 절감과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이런 식의 3S는 기본 논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조리법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강조드렸지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호손 실험. 우리가 인간관계 이야기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실험 이야기가 호손 실험이잖아요. 우리가 기업의 조직이 기술적 시스템, 경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걸 강조할 때 바로 호손 연구 또는 호손 실험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프레드릭 테일러 이야기를 할 때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는 경제적 유인,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엘튼 메이요라고 하는 그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호손 실험과 관련된 몇몇의 경영학자들이
라고 생각하시는데 경영학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경영학자들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생리학자, 의학자들, 소위 말하는 의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서 등장해서 찾아낸 거거든요. 이 사회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국 동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조직 내부의 비공식적 조직이 계획해서 만든 포멀한 조직이 아닌 인포멀 조직에서 작업자의 태도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결국은 그렇죠? 인간관계론자들은 조직 내부의 권위적인 이런 리더십보다 민주적 리더십 형태를 훨씬 더 강조하는 이런 식의 등장을 특히 이 호손 실험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후에 인간관계학파 휴먼 릴레이션, 스쿨 오브 휴먼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일종의 교수나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센세이션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식의 접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학파의 작업자의 만족, 생산성을 어떻게 결부시켜서 결국 만족도의 증가나 조직의 유효성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국 과거에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 시켜서 조직의 성과로 끌어낼 거냐, 유효성을 높일 것인가만 봤다면 여기서는 작업자의 만족도, 직무의 만족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호손 실험에서 출발하였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내 여러 계층 사이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경로를 개발하고 유용한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회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쵸?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만 갖고 조직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호손 실험의 경영학적 사고에 미친 중요한 영향은 항상 시험에 언제든지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겨우 인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된 가장 중요한 연구와 실험이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호손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태도, 배경, 욕구, 사회적 관계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연구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포멀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포멀 오가니제이션과 인포멀 오가니제이션 중에 물론 공식 조직도 중요하긴 하지만 비공식 조직이 조직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호손 실험 이야기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론이죠. 인간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엘트메어의 실험 이전까지만 해도 노동자는 경제인, 다시 말하면 돈 벌려고 일하는 거다. 라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만 자극과 반응, 그리고 이제 X이론적 인간관계에 의해서 상벌 줘.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의 능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배적 사고였어요. 그런데 이 호손 실험 이후에 인간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메이오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로직 오브 센티멘트라고 하는 감정의 논리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인 가설이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경제적이고 합리적 인간관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병합할 거냐가 아니라 니들이 틀렸어, 우리가 맞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신해서 다면적이고 복잡한 존재로서 인간 비합리적 인간으로서의 측면을 인식하고 강조하고 이렇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사회인 가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들 간에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관리의 목표에 있어서도 감정의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적 만족 증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리 목표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개인이 만족을 얻게 되면 성과는 그에 비례해서 상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의 성과를 올리고 싶니? 그러면 개인의 만족을 올려라. 그렇죠? 만족도가 올라가면 조직의 성과가 올라가지 않니?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인, 사회인, 복잡인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경제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과학적 관리론 기반의 인간관을 우리가 경제인 가설이라고 부르고요. 소셜맨 하이퍼시스라고 하는 사회인 가설은 인간관계론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해야 해. 이걸 우리가 소셜맨 하이퍼시스, 우리말로는 사회인 가설이 돼요. 복잡인이라고 하는 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게 컴플렉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인과 사회인을 우리가 복합적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욕구와 동기가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만 있고 얘가 있니? 라고 할 때 개인의 성격, 경험, 조직 환경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지 않니? 라고 하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높은 수준의 접근을 하게 됐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경제인 가설과 사회인 가설과 복잡인 가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생산성과 인간성의 동시 추구 시대부터는 다음 차시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시죠.